네, 안녕하세요. 우리 머니투데이의 새로운 유튜브 세머TV 이름이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한 방송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우리 시니어분들이 전 청춘을 다 보내고 드디어 시니어가 됐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젊을 때 꿈이 60 전에 60이 제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벌써 넘었고 앞으로도 꽤 오래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인생의 꿈 세머TV 같이 제가 아는 내용이 많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같이 제가 아는 인사이트 말씀드릴 테니까 부족하더라도 좋게 봐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세머TV 구독자 여러분 화이팅! 일단 시니어분들 중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한 60, 또 많으면 70% 정도 분들은 이미 이제 자가를 소유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나머지 20, 30% 분들은 이제 빈곤층에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국가에서 좀 케어를 해야 되고 70% 정도 60% 되는 분들의 어떤 집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는 상당히 강합니다. 어려운 시절에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절에 젊은 시절을 보냈고 IMF를 겪었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어떤 애착은 사실 젊은 분들만큼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재건축에 대한 개념에서도 그분들이 100명이라고 치면 60 넘으시고 이런 시니어 분들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회 분위기가 자꾸 재건축으로 몰고 가고 있죠. 저희가 배울 때 콘크리트는 100년을 가는 거고 법정 내용 연수라고 하죠. 물리적으로 50년은 기본적으로 가는 거로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니어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이제 부동산 좀 광풍이 불다 보니까 사실 마이카 시대, 그러니까 저희 또래들이 차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인생의 꿈이 집 하나 차 하나 있으면 성공했다고 다들 꿈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집이 있고 차 있고 이미 다 있고 차는 한 대가 아니라 막 세네 대가 됐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지금 명함이 많이 갈렸죠. 예를 들면 상계동하고 강남에 분양할 때 분양가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이거는 이제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프라의 개념을 강남의 기득권 쪽으로 자꾸 몰아주다 보니까 이게 좀 편중화 현상이 벌어졌고 그런 부분이 이제 정치권에서 해소를 못하고 선거 때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시니어분들 중에서 강북에 있는 분들은 사실 약간의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강남에 있는 분들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겠죠. 그래서 그 집에 대한 애착은 상당히 강한 데다가 주택 가격까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신감과 어떤 프라이드가 엄청 강하죠. 강한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집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여러 개 사는 여유가 되면 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자산 관리를 어떤 경제 공부를 할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유튜브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집이 5개가 있다 그러면 자기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냥 집만 계속 케어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많이 봐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러니까 집에 대한 애착이 하나 이상이신 분들은 이제는 좀 손을 놓고 마음을 좀 내려놓고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좀 신경 쓰는 시간을 더 갖는 게 저는 삶의 좋은 방향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집이 하나이신 분들은 굳이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붐에 제가 얘기 안 해도 또 싫어하십니다. 또 많이. 또 분당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 베이비붐입니다. 그분들이 30 초반에서 40대에 분당을 들어갔거든요. 그분들이 딱 60, 70, 75 된 거예요. 근데 여지껏 잘 살았단 말이에요. 분당은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동산학적 개념에서 유명한 부동산 학자들이 만든 페리의 근린 주거 이론이라고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LH라 그러죠. 거기서 전 세계 도시계획을 이론을 갖다가 그때는 이제 군부 시절이었으니까 하라면 막 하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지금으로 말하면 초품화, 보행자 위주 이게 다 돼 있는 도시예요. 너무 잘 지었는데 딱 문제는 하나가 뭐냐. 그 당시에는 이 배관 있지 않습니까? 배관이 강관이었어요. 쇠. 그리고 90년 중반 후반이 되면서부터 구리관이 나옵니다. 동관. 쉽게 말하면 녹슬지 않는 관. 95년 7년 이후에 지은 것들은 아파트에 녹물이 안 셉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분당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녹물이 좀 나오니까 배관을 좀
바꿔서 쓰고 있고, 왜냐하면 건물을 너무 잘 졌거든요. 환경도 너무 좋고 최적화한 도시예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게 차가 갑자기 1세대 1카가 아니라 1인 1카가 돼버리니까 주차장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이지, 집은 너무 잘 졌거든요. 정말 콘크리트로 잘 졌기 때문에 요즘 순살 아파트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에어컨 업자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 그때 지은 아파트들은 에어컨을 달려면 구멍을 낼 때 만약에 20분이 걸린다. 요즘 아파트는 5분 걸려요. 뭐 그런 데서 견고함을 느낄 수가 있죠. 다만 우리나라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할 줄 몰랐어요. 우리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 라이프 스타일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커뮤니티도 시대가 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요구에 맞추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어떤 욕망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또 정치권에서 차근차근히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일기 신도시라는 어떤 팩트를 가지고 표에 어떤 도움이 되니까 급하게 갔다가, 재건축은 원래 옛날에 40년이었습니다. 그랬다가 30년으로 줄었다가 갑자기 20년, 이거 전 세계에서 사실 조금 창피한 얘기예요. 집 지은 지 20년 만에 집을 부신다? 그건 사실 상상 못합니다. 다른 나라에선. 이것이 이제 부동산의 투기와 바람이 불면서 약간은 엉켰습니다. 도시계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은 우리 시니어들의 아주 꿈이 이루어진 어떤 삶의 최종 결산물이죠. 그래서 그 애착은 너무 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이제 잘 케어하고 자산 관리를 잘 해 나가셔야 되겠죠. 예. 일단 97 대책은 저도 대책이 나오자마자 맹탕 정책이라고 얘기했고, 물풍선 대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판이죠. 쉽게 말하면 점수를 치자면 저는 안 하니만 못했다. 거의 빵점 수준에 줬습니다. 물론 뭐 표현상에 50점 얘기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수요 억제책과 공급책이 동시에 나온 건 맞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된장이 없는 된장찌개. 색깔만 된장물만 푼 거예요. 뭐냐면 공급에 대한 우리 신뢰도는 사실 바닥이지 않습니까? MB 정부 때도 열심히 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좀 그나마 진도가 좀 많이 나왔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도리어 공급 대책이 있는 걸 갖다 건설사를 위한다고 스톱을 시켰어요. 짓던 걸. 국민을 위한 건지 뭐 헷갈릴 정도죠. 게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왔는데 사태를 파악을 잘 못하고 집이 괜찮다, 여유 있다 이러면서 수요 억제책만 썼어요. 사실은 공급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뒤늦게 2년 뒤에 그때서 부랴부랴 만들었죠. 그 공급 대책이 뭐 2, 3년 뒤에 사전총회라는 제도를 썼는데 결국은 뭐 10년짜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정들에 대한 이제 공급에 대한 신뢰도가 그때부터 좀 금이 갔고, 그리고 21대 대선인가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하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둘이 다 뭐 250만 원, 270만 원 얘기할 때 전문가들은 다 코웃음 쳤습니다. 아, 정말 너무한다. 국민들 기만해도 저렇게. 실제 뭐 상황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전 정부가. 3년 동안 뭘 지었죠? 지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는데 또 뭐 127만 원, 뭐 100만 원 이런 얘기 나왔고, 그러다가 최근에 발표한 97 대책에서 135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135만 원 중에 넉넉히 정말 최고로 잡아야 한 6, 70만 원. 이거는 공공택지니까 할 수 있어요. 나라 땅이니까. 그 남은 6, 70만 원은 나라 땅이 아니에요. 재건축, 재개발, 정비지역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그러면 거기 땅 주인들이 나라가 하란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수익성이 맞고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 같은데 한 단지예요, 만약에. 근데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10년, 15년을 기다려야 되고 또 나가서 3년 살아야 되고 그 사이에 내가 죽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20, 30% 된다고 하면 80% 넘죠. 동의를 못 넘으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실 주민 갈등이 생기는 게 꽤 많습니다. 너무 급하게 정치권에서 이걸 들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세 번째 정책을 할 때 공급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일기 신도시도 얼마나 나올지 모르잖아요. 재건축 재개발도 조합원들이 이건 힘들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될 수 있는 게 70만인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 그걸 135만 원을 착공을 하겠다고 어떻게 감히 국민들한테 얘기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공공택지는 70만 원이니까 이거는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최대한 해서 가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 되면 135만 원. 이렇게 얘기하면 그나마 믿을까 말까인데,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웃었죠. 공공택지 자체도 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LH가 그동안 좀 공급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또 토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작업들을 안 했습니다. 이주 절차, 이전 절차 이것도 행정행위를 하면 되는데 의도적으로 정부에서 이걸 천천히 했습니다. 이유는 건설사 살리기에 전 정부가 올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뒷전인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서민과 무주택 청년들이 사실 외면받았습니다. 정치권한테. 그래서 이번 정부의 135만 원 대책이 나오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왜 된장이 없냐. 그래 300만 원을 하면 뭐합니까. 시세가 국민들이 원하는 부담 가능한 주택 어포더블 하우징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뭐 4, 5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4억 정도. 근데 분양가를 6억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대출받아야 돼요. 부담돼. 분양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분양가를 앞으로 어떻게. 그리고 LH가 직접 시행한다고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익을 갖다가 민간이 가져가니까 분양가가 높아지셔서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내려와야죠. 근데 왜 한마디도 안 하죠?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길래 기껏 한다는 나오는 이 분위기는 뭐 그 돈 갖고 임대주택을 준다. 이것도 아주 수준 낮은 정책입니다. 전 세계는 임대주택을 따로 재정을 투입하는 형태로 봐요. 무슨 장사를 해가지고 국민세금 갖고 장사를 해가지고 왜 나라 돈을 안 들이고 그 돈 갖고 국민들 돈을 빼서 또 메꿔요. 그 공급도 국민 돈 갖고 한 거 아니에요. LH도 국민 돈으로 운영하고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죠. 무슨 기업처럼 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번 대책에 대해서 다 실망한 거예요. 분양가가 또 없고 명료하게 언제 한다는지 답이 없는 것 같고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이제 아야 이 정부는 또 못 믿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면서 불장이 다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아마 세 번째 대책이 나왔을 겁니다. 세 번째 추가 대책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는 아마 제 생각에 토지 거래 허가고요. 또 확대 재지정하고 그리고 LTV 강남 6억 한도로 다 했는데 수도권 전체로 했는데 이거를 이 수도권의 일부 지역과 서울 외곽 지역은 사실 6억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리어 집값을 올리는 효과가 돼가지고 이걸 또 4억이나 4억 5천으로 좀 조정하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LTV를 10억짜리면 6억 대출하면 60%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가볍게 사잖아요. 자기 보증금에다 대출 받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조금 낮춰서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하니까 4억 정도라면 좀 진정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대책하고 뭐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를 좀 높인다는 개념. 전세대출 DSR 막 군불 많이 폈잖아요. 처음에 6.27 대책 발표할 때 뭐라 그랬어요? 잠시라도 뭐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으면 바로 발표하겠다 그랬어요. 안 하잖아요. 6.27 발표한 지 벌써 3달이 돼 가는데 안 했잖아요. 그죠? 매일 뉴스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정부도 그래서 오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책이 좀 잘 나오길 바래요. 거기서 국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고 의지는 확실히 있구나. 그래서 좀 이 불장을 좀 잠재워야지 아니면 이 포모 현상, 광기를 잠재우지 않으면 국가에도 도움이 안 되고 분명히 10년 안에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은 조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지금 영끌에서 올인 투자나 투기 마인드가 있어서 했던 사람은 그나마 계산을 해서 팔고 나올 때를 알지만 실거주를 위해 가지고 불나방처럼 달려보는 분들은 정말 영굴투가 되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도, 21년도에 사신 분들 아직도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언론 지원도 약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책이 잘 나오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고요.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끊임없이 대책을 낼 거다. 또 연착륙으로 가겠다. 젊은이들의 이 집에 대한 약탈과 박탈감, 경제적인 박탈감이 너무 심하다.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의지가 확실한 것 같고 스텝과 중진들이 잘 받쳐주면 이번에는 좀 실패했지만 97은 제가 볼 때 나머지 사이드가 좀 받쳐주면 그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은 공공분양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좀 기다리시면서 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극대화하기 위한 거는 이제 자기의 삶에 대한 버킷리스트를 일단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자기의 건강 상태를 본인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뭐 만약에 65세다 그러면 85세까지 살 수 있겠다. 20년이잖아요. 그 20년에 대한 생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거 계산하시면 종잣돈이 얼마나 있어야 예금을 넣어도 뭐 3% 2% 나오니까 좀 낮더라도 그러면 이제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뭐 채권이나 이런 걸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 방법을 좀 혼합해서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 와중에 집이 여러 개면 그 들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없다라면 뭐 어떤 분들은 뭐 기부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현명한 것은 내가 그 돈을
과연 내가 언제까지 쓰고 죽을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거예요.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시는 분들이 돈을 뭐 아끼고 모으고서 빌딩을 산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뭐 합니까? 그렇게 돈을 아낀다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좀 가슴이 아프신 분을 제가 봤어요. 나이 드신 분인데 역삼동에 이제 건물주입니다. 근데 워낙 아껴 써요. 아껴 쓰는데 좀 가슴이 아프다 그러는데 택시비가 아깝다고 버스를 타고 가셨어요. 근데 택시를 타고 가셨으면 살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서 버스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가슴이 아픈 건 주로 심근경색, 또 뇌가 아프면 뇌졸중 이런 게 오는데 그 삶의 목표가 뭐인지를 몰랐던 거죠, 이 양반은. 돈 이러다가 돈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을 꽤 많이 봅니다. 진짜로. 드릴 말씀은 건강관리가 1번이고 돈 관리가 1번이 아닙니다. 시니어가 되면. 그리고 일자리의 개념도 자기가 여유가 되면 뭐 사업체를 갖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은퇴를 하시게 되잖아요. 은퇴를 하시면 소일거리를 일단 찾으시는 게 첫 번째,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관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버킷리스트를 만드셔가지고 하고 싶은 걸 다 하시고 본인의 어떤 지식적인 면, 또 육체적인 체력적인 면 이런 걸 잘 케어하시면서 건강하게 사시는 게 최고 행복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인간의 몸이 계산을 해보면요, 뭐 이렇게 요새 인공심장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몸 하나 자체가 가치로 따지면 50억 된답니다. 그 상태가 좋을 때 얘기입니다. 안 좋으면 안 좋고. 그러면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남을 돕거나 이렇게 베풀 때 행복을 많이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안 해본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근데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좀 사회와 더불어서 자기의 삶의 윤택함을 좀 만들어 가시는 게 정말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하는 게 아닐까. 이런 타임에 대해서 타임 스케줄을 좀 잡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돈 다 들고 갈 거 아닌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여유 있게 두신 상태에서 나머지는 다 파시고, 그렇죠? 물론 자식이 있다라면 상속세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상속을 아시죠? 뭐 10년마다 줘야지 감면받고 이런 거, 그런 거 잘 활용하시고. 물론 요번에는 올해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얘기는 드리고 싶네요.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 이번 정부에서 상속세 집 하나 아들한테 10억, 12억짜리 주는데 여기에 세금이 몇십 프로는 좀 문제 있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신호죠. 그러면 어쩌면 이번 정부에서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집 같은 경우에 예외 조항으로 집을 갖다 자식한테 물려줄 때는 상속세를 넓게 한다. 이러면 이걸 뭐 지금처럼 막 집을 갖다 지분으로 이렇게 자식 주기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1, 2년 기다리신 다음에 하시면 좋고, 나머지 분들은 긴 텀이니까 천천히 맞추셔가지고 타임에 맞추셔가지고 버킷리스트 만드시고 건강 체크하시고, 그리고 사모님이나 신랑 손잡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은 자산 매각을 좀 통해서 자기가 원하시는 삶을 좀 꾸려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제 뭐 1주택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뭐 하나면 하나 더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은 일단 자식들을 출가 보내고 나면, 출가 보내기 전까지는 조금 흔평수실입니다. 그리고 출가하고 나서도 손자, 손녀 이런 방문 때문에 뭐 40평을 유지하고 싶어 해요. 45평. 그런데 이제 아기들이 크면 이제 안 옵니다. 안 오다 보니까 조금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거의 안 오죠. 그때는 이제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지만 그래도 그걸 좀 크지만 유지를 해요. 근데 자식이 둘이 있다 나갔잖아요. 빈 방이 생깁니다. 약간 허전하는데 이제 옷방으로 바뀌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런 중에 이제 손자, 손녀가 만약에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운사이징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굳이 자산,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자산이 자기가 많은데 사는 곳에 집도 비싸요. 그러면 그냥 가셔도 돼요. 앞으로 생활하는데 유지가 되는 게 문제가 없다라면 그건 그냥 가져가고, 사는 집도 좋은데 자산의 유지가 약간 부족해요. 그럼 이건 다운사이징을 해서 자산을 확보해서 생활자금으로 쓰든지 아니면 주택연금이라는 걸 활용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아까처럼 돌아가서 자기 인생 버킷리스트를 할 수 있는 타임 스케줄과 자산 스케줄 잡으시면 되고, 근데 사는 곳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자산 여유는 있어. 생활자산 앞으로. 그러면 그냥 사시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시면서. 굳이 뭐 움직일 필요 없잖아요. 친구도 다 그대로 있고. 이게 좋고, 자산의 가치도 약간 약한데 또 자금도 부족해. 이러면 무조건 주택연금을 가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최고의 이제 코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 더 해서 자산이 부족한데 자금이 있어.
그럴 때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형태는 이제 자제하셔야 됩니다. 10년 안에 대한민국에 큰 변혁이 올 거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제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건강 잘 챙겨줘서 나중에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강남 아파트의 현재 임대 수익률이 강남 집값이 오르니까 지금 그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자본 수익성이라고 하고, 시세 차익에 대한. 그리고 임대 수익률이 사실 원래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발전기가 이어지면서 특히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해서 투자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그 지역들에 대해서는 자본 시세 차익의 어떤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외의 지역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수도권에 지금 포천이나 뭐 이렇게 여러 군데들은 물린 데 많습니다. 물린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투자했다가 지금 못 빠져나온 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무리한 투자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를 하나 더 사겠다 그러면 임대 수익을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외국에서도 그거를 기본으로 치기 때문에 장기 임대 수익률에 대해서 임대 수익 입지가 좋은 곳을 선택하셔가지고 절대 사가지고 팔상하시면 안 되고, 그거 정말 착각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조그만 오피스텔을 하나 샀는데 2, 3억인데 한 100만 원 월세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가져가야죠. 수익률 벌써 받치니까. 이런 식으로 집이 하나 있어도 실거주는 꼭 남겨놓되, 그 하나의 자산이 있을 때 그냥 돈을 쓰는 것보단 그 월세를 활용해서 하고 이걸 주택연금을 쓰고 이러면 여유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방법. 또 주택연금의 장점은 또 주택연금이 마치고 났을 때 돈이 만약에 차익이 남으면 이게 상속자한테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자산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전히 있는 건요, 여러분 20, 30, 40만 있습니다. 이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면 알겠죠. 영원히 오르면 내가 65살인데 100살까지 살 어떤 분위기가 됐잖아요, 지금. 그럼 집을 굳이 팔 일이 있을까요? 주택연금을 받더라도 더 들고 가다가 받는 게 유리할 거고. 왜 팔죠? 요새 불장 때 60, 70대들이 대부분이 팔았잖아요. 바보입니까? 특히 강남은 더해요. 60, 70대 분들이 자식들 집을 사주긴 사줬어도 자기들 집을 사는 사람은 비중이 되게 적었어요. 10%면 파는 사람은 5, 60%가 60, 70대예요. 왜죠? 뭐 제가 꼭 말해야 합니까? 바담 오를 것 같으면 왜 팔겠어요? 너무 많이 올랐다고 그들도 느껴요. 실제로 이런 얘기도 드릴게요. 어느 날 경로당에서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 나눕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압구정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올라? 왜 이렇게 자꾸 올라? 돈에 욕심이 없어요. 압구정 사시는 분들. 벌만큼 버신 분들이잖아요. 뭐 자꾸 세금만 늘어나게 뭘 새로 준다 그래. 그냥 여기 너무 편하게 잘 지내는데. 나이들이 계셔가지고 차 한 대면 다 출가했거든요. 대부분이. 재건축도 막 싫어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집값이 막 올라가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럼 팔고 뭐 할까요? 그 돈 갖고 사업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50억, 70억, 80억 팔아서 뭐 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못 가져온 빌딩을 가져볼까? 뭐 꼬마 빌딩 하나 사는 분이 있고, 아니면 팔고 어디로 갈까요? 압구정 오래됐잖아요, 아파트. 그러면 이 사회생활 오래 한 분들이니까 이거 인제 시작해도 5년, 10년 걸릴 것 같거든. 그러면 지금 이 돈 팔아서 새 아파트 좋은데, 압구정 60억, 70억 팔았는데 개포동 비싸다는 데가 30억이란 말이에요. 가면 40억이 남아요. 똑똑한 분들 아니에요? 즐기는 게 낫지 거기에 목매여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은 왜 팔까요? 5년, 10년 안에 시장을 볼 줄 아시겠죠? 그동안 그렇게 가져온 집을. 그래서 특히 10년 장기 보유 주택자들이 이번에 많이 팔았잖아요. 10년을 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어요. 양도세도 안 내요. 거의 뭐 한 10%, 10%밖에 안 내요. 그분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샤프하고. 근데 이분들이 왜 팔죠? 이미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됐어. 세금 조금밖에 안 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압구정이니까 50억 막 가잖아요. 50억짜리가 80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왜 팝니까? 여기서 얘기가 정리되고, 실제로 여러 가지 데이터, 저희가 결혼할 때 결혼쌍이 저희 한 100만 명 태어났고 한 40만 쌍 결혼했어요. 45만 쌍.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났어요. 제가 딱 지금 60을 조금 넘었거든요. 60 초예요. 완전 초인데 이때까지 30년이 흘렀잖아요. 30년이 흘렀는데 지금의 결혼쌍 수가 몇 만이에요? 20만, 19만, 21만 왔다 갔다 해요. 반통화국보다 조금 더 줄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 20만이라는 신혼부부 수요가 저희 때는 그래서 적정 주택 공급량이 전국에 40만, 50만 이랬어요. 말을 할 때. 그리고 언젠가부터 30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 얘기가 없어져요. 잘 못 들어보셨죠? 적정 대한민국의 1년 공급량이 적정이 얼마냐? 얘기가 없죠. 확 줄고 있으니까. 왜? 건설사들이 50만 호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의 건설사들이 많아졌는데 지금은 50만 호 치면 남아 돌거든, 집이요. 조금 모양이 좀 이해가 되시죠? 말씀드린 거.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30년 뒤에 그럼 10만 명으로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통계청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34년이 되면 몇 년 남았죠? 8, 9년 남았잖아요. 이때 10만 대입니다. 11만, 12만. 10년 만에 반토막이 나요. 그러면 집이 10만 개가 필요한데 돌아가시는 분은 또 어때요? 50만씩 돌아가세요, 그때.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나오죠. 그러면 똑똑한 분들은 이걸 아니까 지금 팔고 즐기고 자식한테 상속 주겠죠. 뭐 이렇게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동산 불패는 예전의 과거형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서울의 강남구는 버틸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그러나 나머지는 전혀 아니올시다. 서울의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노후에 아직도 돈 그러면 사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뭐 내가 차를 사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이럴 때는 돈 해도 맞아요. 열정과 삶의 목표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이 이제 있어요. 있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오고 순서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배필을 얻고 이 단계마다 꿈이 있고 삶의 목표가 있잖아요. 배필을 얻고 잘 살고 이쁜 아이 잘 낳고 시집장가 잘 보내고 그 다음 꿈은 뭐가 남을까요? 다시 돈을 벌어요? 어디다 쓰려고? 제 말이 틀립니까? 돈 또 오른 거예요. 돈을 갖다 거꾸로 해보세요. 독이에요, 독. 기억만 바꾸면 독이에요. 돈이 독이 된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은 본인 건강 상태 다시 체크하시고 돈 아낄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말 있어요, 여러분. 뭐 들어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멋있는 삶은 지갑은 자주 열고 입은 좀 닫고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최고의 멋진 어른이라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질문의 내용은 뭐 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 자산에 대한 스케줄링, 본인의 건강 상태 딱 체크해 놓고 내 자산이 얼마인지 생애 주기가 있잖아요. 이걸 맞춰서 조금 마음을 살짝 내려놓고 비우는 거, 뭐 자연도 보고 가족이 잘 사는 거 보고 이런 마음을 느끼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또 자기가 또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것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서예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워낙 부지런하셔가지고 늦게까지 사업을 하셨어요. 한 78세 이때까지. 근데 일을 놓으니까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공백기가 생깁니다. 허전해요. 그러면 허전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 시니어분들 중에서 제 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뭐 70이든 75세든 일이 없으면 허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하여간 돈의 액수를 떠나서 소일거리를 만드셔야 돼요. 취미 활동이든 뭐든. 그러면서 자기를 케어하셔야지. 돈 줬다 보시면 저녁 때 혼자 있을 때 자식들 다 죽어 있어. 친구들도 이제 하나둘 가기 시작하거든요. 기분 묘해지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고독감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생활 리듬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고 또 뭐 부동산 임장 가가지고 이거는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드릴 말씀은 적정한 자산이 있다라면 그런 건 이제 조금 한 수 접어두고 여러분 자신을 좀 사랑하시면서 소일거리, 일이 없으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보니까 그 서예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서예 학원을 가서 그 끊는 비용이 좀 비쌌나 봐요. 제가 끊어드렸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겁니까? 결국은 이제 해보고 싶었는데 못하시고 다른 것만 막 바라지 하시다가 가셨거든요. 자식 바라지 하고 막 이런 거. 또 그 와중에 또 뭐 하나 이렇게 막 분양받으시고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요. 실버타운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아쉽게 이제 실버타운이 있고 요양원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어요. 그걸 뭐 실버병원 이러기도 하고 또 실버스테이 단어가 되게 많습니다. 뭐 실버 레지던스, 뭐 시니어 레지던스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딱 세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하나는 요양원. 실버타운부터 얘기할게요. 실버타운. 실버타운은 뭐냐? 내가 건강하고 자립할 수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실버타운이에요, 여러분.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가셨는데 지병이 생겼어요, 병이. 자기가 거동이 불편하다 이러면 요양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 계약서에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실버타운이고요. 그래서 계약 조건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계약서를. 그래서 돈 아끼시지 말고 싼 데는 15만 원, 서초동 법원단지 가도 싼 데는 15만 원, 비싸면 30만 원입니다. 계약서 한번 읽어주는데 체크해 주는 거. 그거 아끼지 마시고 투자하셔서 그 계약서가 완벽할 때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은 거동을 하는데 혼자서 완벽하게 못하니까 보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양원에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이제 거동까지 좀 불편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기는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합니다. 거의. 이게 이제 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노인복지주택이라고 있어요. 이게 약간 실버타운하고 같은 개념인데 이건 공동주택 아파트예요. 약간 틀려요. 실버타운은 지방에서는 분양은 되지만 이 수도권 이쪽에서는 밀집화 이런 것 때문에 임대만 좀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할 게 실버타운 그러면 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 있다 그러던데 그게 아니고 실버타운은 타운만 있고 병원이 옆을 세워서 있겠죠. 이렇게 연계하는 겁니다. 연계. 그러니까 의무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발전해서 정부에서 딱 어떤 요건, 예를 들어서 뭐 땡땡 뭐 501 막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클래식 유명한 거, 막 줄 선다는 거, 몇 년 기다리는 거. 그런 거는 대학병원이 옆에 있어요. 있는데 옆에 땅에다가 실버타운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병원이랑 같이 있는 것처럼 좀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한 경우 사이즈가 맞고 정말로 이럴 때는 옆에 병원 정도가 있으면 병원까지 지을 정도 능력이다 그러면 두 개를 같이 허가내줘요.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한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실버타운 안에 1층에 의사나 이런 분들이 가서 임대를 얻어 들어가 가지고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막상 실버타운 들어갔더니 뭐 의사 간호사가 있다 그러던데 뭐 이거 아쉬워하시면 안 되고 이분들이 초진을 하고 연계 병원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셔틀이 다니거나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구분이 되시죠? 실버타운, 그러니까 실버 레지던스도 아까 이쪽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원, 요양병원. 그리고 노인 아파트, 노인 복지주택이 아까 말씀드린 실버타운과 같은 레벨인데 따로 노인복지법에서 다룹니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아시고 접근하셔라.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다고 다 같은 게 아니고 내용이 틀리다는 것. 이거 구분하시면서 물어보시면서 가시면 혹시 뭐 착각하시거나 조금 놀라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투자하실 때 조심하실 게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를 같이 해가지고 수익을 배당을 나눈 거거든요. 위탁 업체가 운영을 하고. 근데 그 실버타운이 운영을 하는 업체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손해가 나고 실버타운에 임차인이 있어야 임대료를 걷어서 수익을 주잖아요. 그걸 투자하라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걸 빙자해서 투자자들의 돈을
결국은 수익이 안 나고 망하는 분위기로 가는 게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송 걸리는 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임차인이 잘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임차인이 와서 수익 배당 얼마 받아야 되는데, 그럼 계약서가 있어요. 뭐라고 쓰냐면 뭐 임대 수익 확정 이런 거. 또 이 실버타운만 그런 게 아니라 레지던스도 그래요.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임대 수익 확정 2년 3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임대 수익 확정이라는 거는 운영업체가 확정을 짓는 거예요. 계약서를 보면 대부분이. 운영업체가 망하면 확정을 못 짓잖아요. 파산이니까. 그래서 부동산 자체의 실물에 담보를 해서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건 뭐냐. 이 업체가 우리 국내에서 10년, 15년 이상을 해서 검증받은 업체. 여기는 망하라 그래도 안 망해요. 그죠? 그런 업체가 운영사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이 되면 제가 권해드리는데 10년 이상이 안 됐는데 확정 수익 붙이면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꼼꼼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한테 계약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는 게 정말 안전할 겁니다. 특히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텔도 확정 수익 뭐 3년, 5년 이르면 혹해요. 어르신들이.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필히 20만 원이라도 들여서 변호사한테 계약서 봐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뭐 80%, 90% 차지한다. 이러면 시기가 돼서 자녀들이 출가하고 이렇게 조금 스몰링 됐다 하면 부부만 남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자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러면 40평에서 25평 줄이면 무조건 자산 비율상 제가 볼 때 7대 3이나 8대 2던 게 6대 4나 5대 5가 될 거예요. 부동산이 한 5에서 50%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현금 한 20%하고 30%는 채권, 금, 또 비트코인도 뭐 조금 한 1, 2% 재미삼아 사드시든지 이렇게 분산 투자. 이 분산 투자는 그러면 이렇게 다운사이징 하면 몇 억이 남으시잖아요. 몇 억이 남으시면 일단 은행에 두세요. 은행에 두시면 은행에서 VIP 대접을 받아요. 대접을 받으면 VIP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면은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그러면 그 양반들은 고객들을 계속 모셔야 되니까 그 금 투자 이런 것만 딱 물어보시면 채권 투자 에스코트 해주고 수수료는 좀 받아요. 이건 안전한데 만약에 펀드 얘기가 나온다 이러면 그 상담사는 일단 열애시키십시오. 왜? 내가 금이나 채권을 물어봤는데 펀드를 얘기한다? 이건 좀 이상한 땡땡이죠. 그러니까 이거 접어두고 이거 하고도 돈이 남아. 그러면 그때 펀드 좀 하세요. 펀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펀드는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그렇게 자산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에 대한 어떤 자신의 가치랄까요? 이거를 확인하고 사랑해주고 또 배우자, 동반자 있잖아요. 신랑이든 부인이든 그 사랑하는 마음의 초심. 그러니까 결혼할 때 왜 결혼했죠? 행복하려고 결혼했죠. 근데 제가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부동산이 막 갑자기 막 잘 나갈 때 운이 좋아가지고 두 부부가 막 투자했는데 계속 성공했어요. 대부분은 잘 사는데 가끔 가다가 이혼하는 부부를 봐요. 돈이 많으니까 갑자기 딴짓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 꽤 봅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돈만 남고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왔잖아요. 뭐 이런 걸 제가 가끔 봅니다. 너무 슬프게도. 그래서 드릴 말씀은 우리가 인생에 한번 왔다 가는데 정말 아름답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베이비부모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사셨는데 자기를 얼만큼 사랑해줬냐 이거예요. 부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했어요. 또 부인 입장에서는 신랑도 사랑하고 애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돌봤을까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분명히 조금 상대방을 배려했을 거예요. 자식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는 서로 신랑 부부가 부인이 서로 애껴주는 시간이 돌아올 시간이 되지 않나요? 그거 하시면서 너무 붙어 있으면 또 조금은 저가니까 가끔 떨어지셔가지고 혼자만의 시간도 갖고 그 타임 스케줄 나는 혼자 어디 갔다 놀러 올게 갔다 나도 갔다 올게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서 동시에 이 삶에 대한 지식들 뭐 책 하고 싶었던 뭐 동아리 활동 요새는 동아리가 또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유튜브도 요새 잘 돼 있잖아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신났습니다. 우리 젊을 때는 아시겠지만 영화 보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집에서 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근데 이 시간을 갖다가 부동산 임장 다니고 그 나이 들어서 뭐 하는 겁니까? 저는 그건 절대 반대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한테.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좀 충만한 삶을 가꾸는데 자기 자신 살아가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니어분인데 이제 이사 가는 게 좀 힘드셔서 이것도 정부가 잘못해서 그래요. 국가가 만약에 임대차 제도를 해외처럼 보통 해외는 보통 10년에서 20년 살아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준다라면 우리가 지금 이런 질문과 고민을 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60에 70에 어디 임대를 들어갔다? 그럼 그 주인도 선진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굳이 내추려고 하지도 않고 이걸 조금 더 받아서 뜯어 이런 생각을 안 가져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과도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끝나가는 지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분들 우리 중에 무주택자란 얘기는 지금 만약 65세인데 무주택자다 하면 자 직장은 끝나가는데 더 벌 여력이 없잖아요. 이거는 사실 정부가 케어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직 우리는 선진국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뭐 차지하고 하실 말씀은 이제 억지로라도 해서 집을 얻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대출 받아서. 그러면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 그 삶의 기회비용이 없어지잖아요. 대출을 안 받는다라면 사는 걸 권하겠습니다. 왜? 사가지고 주택연금 쓰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50이고 80이고 써야 된다? 버는 건 한정적인데 이런 분들은 정말 사시는 건 제가 말리기입니다. 차라리 월세도 한번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내가 재산이 6억이 있는데 1억에 얼마 몇 프로가 있잖아요. 그럼 5억을 갖다가 은행에 뒀을 때 이자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수익 상품 하면 또 이자가 더 나오잖아요. 근데 이 돈으로 내 나이를 계산하니까 다 월세를 갖다가 계산하고 인플레이션 계산해도 돈이 남네? 그러면 월세 하면 얼마 편합니까? 고쳐달라는 거 다 고쳐주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라가 이제 호응을 해줘야 돼요. 나라가 임차 기간을 뭐 10년, 15년을 좀 안정적으로 해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나이가 드셔도 내 집 마련으로 편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이사 때문에. 이건 국가의 잘못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국가에다가 이러한 임대차 제도에 대한 선진국처럼 안정적으로 한다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일단 좀 쉬는 시간에 국가에다 좀 댓글도 좀 쓰시고 막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계속 얘기하고 또 이거는 또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임대주택이 안정됐다는 거, 임차 제도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하튼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 어떻냐면 일단은 집을 어떻게든 마련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정부에서 운영하니까. 근데 안 될 때는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리하셔가지고 쫓아갔다가 샀는데 뭐 5년 있다 팔 생각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주택연금으로 내가 갈 생각 할 때는 무리해서 가셔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왜 이게 상쇄되는 효과가 좀 있거든요. 거주의 안정성을 일단 가지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믹스하셔가지고 무리해서 쫓아가지 마시고 또 청약저축이 오래됐다 이러시면 공공분양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요즘 교통이 좋잖아요.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망이 좋습니다. 강남까지 다 30분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하시면서 내 집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병세권이라고 표현하죠. 뭐 학세권, 수세권처럼 병세권을 좋아하는 분들이 꽤 계시고요. 조금 자주 앓지 않으시고 좀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병세권보다는 신도시, 숲세권을 원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렇게 1기 신도시든 2기 신도시를 가보시면 서울에서 요새 대단지가 왜 희소성이 높고 자꾸 오르냐면 조경이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다는 그 조경조차 신도시 주위의 조경보다 조경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사실 신도시인데 병원이 옆에 좀 가까운 데 있다면 최고의 입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전원주택보다는 저는 신도시 아파트인데 병원이 가까이 있는데 신도시가 약간 거리는 있지만 교통망이 되어 있다면 거기가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가성비도 있고 커뮤니티도 신축으로 다 되어 있고 특히 3기 신도시 같은 데는 정말 제가 볼 땐 우리 시니어분들 퇴직 가는데 제가 적극 권유하거든요. 사실 절대 이거는 왜냐하면 평수도 다양하고 이렇게 구성을 해놔가지고 자족도시 형태 막 이런 걸 다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많이 볼 수 있고
젊은이도 많고 노인도 있게 되면 최적의 이게 소셜 믹스가 완벽한 데가 이제 신도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 신도시보다 이제 뭐 또 자연을 원하신다 그러면 전원주택을 하실 때는 타운하우스 촌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 혼자 독립은 절대 하지 마시고, 이 전원주택 사시는 게 이제 단독이잖아요. 단독인데 여러분 그 장점도 많은데 이 단점도 꽤 존재합니다. 잡초가 잘 자라요. 그럼 체력이 되면 관리가 잘 되는데 체력이 안 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하셔야 되고, 그래서 전원주택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전원주택이 모여 있어도 마을 단지로 있는데 홀로 독립군 전원주택은 절대 주의하셔라. 싸게 해주면 어떻게 해볼까? 그걸 뭐 비싸게 해주고 살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저 권해드린 거는 일단 신도시형 아파트를 일단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 형태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게 이 동네 주민들과도 소통도 되고 고립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케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걸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구독자분 중에 혹시 70 정도 되시거나 80 정도 되신 그 선생님이 계시다라면 80이면 100세 사는데 자식이 하는 행동이, 여기 부모들은 자식이 50이 돼도 애 같잖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50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완전 늙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아들, 우리 딸이 50이 됐구나. 객관적으로 좀 봐주시고, 그러면 이 친구가 내가 지금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상속 증여를 했을 때 감면되는 대상은 충분히 해줘야, 이왕이라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뭐 생활비가 이렇게 모자르다 그러시면 딜을 하는 거예요. 자식하고 멋있게. 아들아, 딸아, 내가 이거를 너희한테 증여하면 내가 쓸 돈이 좀 모자르다. 그럼 각서 하나 써주라. 이게 내가 1억 원이었는데 너가 그래도 6천 원 좀 주라. 뭐 이런 식으로 딜 하세요. 떳떳하게. 그러면 줘서 마음 좋고, 아들, 딸은 뭐 어떻게 해서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관계가 좋아지는데, 이걸 가지고 아버지는 또 조금 더 말 잘 듣고 효도하면 줘야지 짱 보다가 훅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자식들은 또 아버지가 이거 안 준다고 뭐 틸툴대고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현명하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재산과 서로에 대한 애착이나 사랑 표현을 돈이라는 거에 끌려가지고 금이 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상의하고, 또 자식들도 부모님이 오해하건 말건 설득하셔야 돼요. 떳떳하게. 아버지 사시는 동안 열심히 즐겁게 사셔야죠. 돈 갖고 갈 거 아니시잖아요. 이거 하셔야 돼요. 안 하더라고. 짱 보고 이렇게 이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서로 피곤해요.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서로 생각해 보세요. 가족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하시고, 암만 죄를 졌어도 깜빵 가면 면회 갈 거잖아요. 그죠? 이런 마음을 돌이켜 보시면 이게 못할 얘기가 없거든요. 충분히 얘기하셔서 상속 문제 얘기해서 자식도 미리 얘기를 해야, 이게 폐류나 이런 거 뭐 뉴스 보잖아요. 그런 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통이 되면 충분히 받아들이고 서로 또 입장을 역지사지로 알면 정말 사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뭐 사회에 기부하겠다, 그것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식한테, 아들아, 딸아,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았는데 기부를 할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안 돼! 이러는 자식은 없습니다. 물론 뭐 폐류는 한두 놈은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아버님 뜻이 그러세요? 그래도 그건 액수가 좀 많은데 조금은 저희 더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대화가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소통, 자식하고 손잡고 얘기하고, 어색하더라도 시도를 한번 하시면, 또 우리 자식분들한테 한번, 자식분들도 보실 텐데 부모님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서로 좀 애틋하게 느끼시면 최고의 행복한 시간으로, 상속 증여가 문제가 저 뒤에 가고 같이 애끼는 시간으로 갈 겁니다. 자연히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통하셔라 말씀드리고, 굳이 소통이 잘 안 되면, 잘 모를 때는 변호사 30만 원 주고 아버지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딸이 엄마 아빠는. 그러면 해결됩니다. 모시고 가면 아버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정중하게, 아버지 가요 이러면 안 돼요. 또 아버지 한번 가보시죠 이러면 그래? 아버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사관 이런 거를 잘 소통하시면 좋은 행복의 시간이 가족 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욕망은, 뭐 집을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도 좋았잖아요. 대한민국이 같이 발전하고 성장의 과실을 우리 베이비부모들이 많이 사실 가졌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미안할 정도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또 한다 그런 얘기 충분히 드렸잖아요. 그것보다는 이제 좀 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멘탈의 관리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부동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폴 사무엘슨이라고 경제학자예요. 그 이분이 그냥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 행복이라는 걸 갖다가 경제학자답게 이걸 경제학으로 막 논리를 펴가지고 막 논문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결론이 뭐가 나왔냐? 아, 도저히 이건 답이 없구나. 행복이란 것은 내가 가지고 원하고자 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내가 이룬 것, 이거를 막 계산하고 분수를 만들고 막 해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식이 나온 게 뭐냐? 욕망분의 소유인 거예요. 욕망이 분모예요. 욕망이 이만한데 가진 거 요만하면 이건 계속 불안한 거예요. 작으니까. 100점 만점에 10점인 거예요, 계속. 나는 지금 욕망이 빌딩인데 집 한 채밖에 없어. 그럼 비관에 빠져가지고 벽에다 머리 박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욕망이 나는 전세였어. 이건 넘치잖아요. 요 멘탈을 부동산에 대해서 관리할 줄 알아야 5개가 있다, 집이. 그러면 내가 욕망을 세 채면 난 만족해. 2채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금전적으로. 이런 좀 멘탈 관리와 자산 관리에 대한 거를 내 스스로 케어할 줄 알아야 된다.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요. 부동산에 끌려가고 뭐 어떤 뭐 자산가 중에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 어디 훅 베팅을 한 거예요. 나이 드셔가지고 제가 베팅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시려면 굳이 그냥 오피스텔 2개만 하셔라. 욕심 부리지 마시고 조금 더 벌려고. 뭐 결과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그러면 이 극과 극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폴 사무엘슨의 욕망과 소유의 그 분자 분모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과 부동산에 대한 시각이 깨끗하게 정리되느냐 아니면 부동산에 계속 끌려가서 사느냐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헤아리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스스로한테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